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성공 투자 박민영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영롱입니다. 요즘 국내도 그렇고요. 뉴욕도 그렇고 장 출발 분위기와 또 마감 분위기가 사뭇 다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맞아요. 뉴욕장은 좀 견조한 흐름을 보이는 듯 했으나 장 막판에 오늘 확 달라지며 하락 전환하는 흐름이 나왔고요. 넷플릭스도 실적은 예상보단 괜찮았다라는 평가인데 구독자 증가가 둔화되면서 시간의 하락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정말 가늠이 어렵다. 그런데 어제 우리 장 코스닥 2% 이상 올라준 건 반갑다. 이런 느낌의 흐름이에요. 그러니까 시장 전반적으로 보면 지금 좋든 나쁘든 향후에 대한 성장성이 담보가 안 되면 지금 어쨌거나 좀 움츠러드는 분위기가 많이 나타나는 것 같아요. 저희가 미국 은행주들에 대한 얘기들도 했었고, 그러니까 시장 예상치를 상회하더라도 야 미래에 돈 버는 게 좀 주춤할 것 같으면 주가는 일단 떨어지고 보는 그런 상황인데, 그렇다 보니까 향후 성장성에 대해서도 저희가 계속 좀 체크를 해야 될 것 같고, 국내 증시에서 어떤 향후 성장성 있는 종목들이 그러면 투자 가능할까에 대한 고민들을 오늘 집중적으로 해봤거든요. 하나하나 브리핑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글쎄 우리 증시에서 성장성이라고 한다면 제일 좀 막연하면서도 그래도 확실한 게 메타버스 쪽 아닐까? 그렇죠. 메타버스. 라는 생각을 해서. 그리고 요즘에 다시 좀 꿈틀꿈틀 하길래, 그리고 저희 프로그램에서도 간간히 전문가들이 이제 언급하는 횟수가 늘어나고 있어서 한번 얘기를 해봤는데요. 어제 정부에서 올해 메타버스에 5,560억 원을 투입하겠다. 그래서 재정 투자도 좀 빵빵하게 하고 제도 개선도 이뤄내겠다라는 얘기를 직접 했습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가요. 그러면서 2026년에 글로벌 메타버스 시장 점유율을 5위를 하겠다. 지금 추정되는 게 한 12위 정도. 근데 이게 워낙 좀 추상적이고 시장이 큰 상황이라 딱 잘라 하긴 좀 그렇습니다만은 12위에서 2026년에 5위로 도약하겠다라면서 이제 5대 핵심 기술을 이렇게 내놨는데, 굉장히 전문적인 분야라면 전문적이고 굉장히 추상적이라면 추상적인 그런 겁니다. 썸띵인데 과연 이게 어떻게 실체화가 될지는 올해 계속 두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근데 사실 이 뉴스보다 시장에서 메타버스의 불을 다시 지핀 건 바로 다음 나오는 뉴스죠. MS가 블리자드를 82조 원에 인수했다. IT 업계 사상 최대 금액의 M&A이고요. MS는 그러면서 단숨에 세계 3위 게임 업체가 됐습니다. 잘 아시는 엑스박스 부분에서 이미 게임을 영위하고 있었는데 여기에 블리자드 게임의 시너지까지 더해진다면 더할 나위 없겠죠. 그리고 MS 측에서도 그래서 모바일부터 PC, 콘솔, 클라우드까지 어떤 게임 성장에 대한 가속화도 이뤄낼 뿐더러 여기서 이제 메타버스와 함께 시너지만 낸다면 앞으로 이 분야에 있어서도 탑을 찍을 수 있다라는 자신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하다 보니 이제 국내 시장에서도 다시 한번 메타버스 그랬었지. 다시 한번 그 급등을 노리면서 관심을 갖고 있는 분들이 많은데요. 어제장에서도 맥스트가 9% 가까이 올랐고요. 위즈윅 스튜디오, 이노뎁까지 한 4에서 5% 급등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난해 연말에도 메타버스 관련해서 참 여러 번 브리핑을 해드리면서 나중에 우리 스스로가 혼란에 빠진 게 메타버스 관련주를 어디까지 봐야 되는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었잖아요. 게임으로 시작했던 메타버스에 대한 관심이 5G, 통신, 그리고 특수 시각 효과로 갔었고, 이후에는 VR이나 네이버까지 플랫폼으로 갔었는데, 하다 보니까 엔터들도 엔터 사업을 그렇게 하고 있고, 이거 그래도 실감형으로 보려면 디스플레이가 좋아야지 디스플레이 가고, 근데 이거 구현하려면 또 반도체가 들어가야지 하면서 삼성전자로 끝나는 애매한 그런 플로우가 되어버렸는데, 과연 지금 상황에서 메타버스 관련주에 투자한다면 어디에 포커스를 맞춰야 될지 이 부분이 좀 고민인 것 같습니다. 나중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메타버스 관련주로 절대 안 엮일 것 같은 거를 골라내는 게 더 빠르지 않을까. 그렇죠. 그게 바이오가 됐든 아니면 조선이 됐든 이런 것들 좀 빼놓고 보면 그 정도로 정말 메타버스 관련주는 시장에 좀 광범위하게 볼 수 있는데, 순서가 있겠죠. 그리고 그 순서 속에 더 대장이 있을 거고요. 요 반가운 게 어제 저희 좋은 정보 이 황매기에서 맥스트 AS를 해주셨었어요. 좀 한동안 부침이 있었는데 이거 오늘 좀 좋은 자리인 것 같다 얘기하고 어제 또 반응이 나와서 상당히 조금 반갑게 느껴지기도 하네요. 자, 그리고 저도 메타버스 관련한 걸 좀 받아가는 차원에서 어제 또 반가웠던 엔터주도 한번 볼게요. 맞아요. 네.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정말 섹터에 대한 전망 자체가 격변한 게 저는 엔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가치주에서 성장주로 인정받는 흐름이 나왔고 메타버스, NFT, 플랫폼, 각종 신사업에 도전했고 신인 대비나 또 리오프닝 기대감 속에 지난해 특히나 좋았습니다. 지난해 하이브만 120%, SM은 무려 150% 상승을 기록했는데요. 하지만 11월 말경부터 해서 분위기가 조금 달라졌죠. 오미크론이 확산돼서 리오프닝 기대 떨어졌고 조기 긴축 예고가 나오면서 밸류 부담을 느끼며 같이 흘러내렸던 엔터주입니다. 엔터주 하락의 이유를 요거 한 판 보시면 이해가 되실 것 같아요. 넘겨보시죠. 자, 보시면 이 하늘색 선이 미국채 10년물이에요. 여기 아래로 내려갈수록 높아지는 수치이고요. 한마디로 10년물 금리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이 하이브 차트가 같이 미끌립니다. 이미 엔터주도 성장주로 시장에선 당연스럽게 인식을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긴축이 상당수 부담으로 작용이 되고 있다는 걸 우리가 면밀히 느낀 거죠. 그래서 연초에도 함께 떨어지고 있는 겁니다. 어느 정도 떨어졌나 한번 보죠. 11월 말경부터 해가지고 고점 대비 YG엔터 32%, 하이브 31, JYP엔터, SM 모두 다 밀렸고 어제장에서 조금 반가운 흐름, 반등이 나온 겁니다. 자, 그럼 어제는 왜 올랐을까요? 시장은 또 많이 떨어졌으니까 올라갈 만한 이유들을 찾고 있습니다. 본업 괜찮다. 세계적인 팬덤 형성되어 있다. 앞으로 하락할 것보다는 그래도 이 정도 밀렸으면 올라가겠지라는 기대인 거고요. 신사업 먹거리 그리고 플랫폼 비즈니스입니다. 기존에 있던 내용을 많이 빠졌으니까 이렇게 좋은 것들이 있는데 왜 이렇게까지 밀려야 돼? 라며 의문을 달고 올라가기 시작한 거죠. 왜요? 이 부분이 되게 유혹되는 것 같아요. 뭐요? 이걸 몰랐던 건 아닌데 자리가 30% 빠졌으면 야, 이 정도면 들어갈. 솔직히 이 생각 정말 솔직히 말해서 네이버와 카카오에 대해서도 좀 이 생각은 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엔터라면 더더욱 이제 실적이 찍히고 있으니까 좀 더 유혹이 되고 들어가고 싶다라는 생각을 요즘에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네, 저는 사실 메타버스 처음 이 얘기 개념을 접했을 때부터 와, 엔터다. 엔터가 결국에는 여기에 결실을 가져가지 않겠냐 이런 얘기 엄청 많이 했거든요. 성견지명을 이렇게 대단하시네요, 역시. 멀리 틈만 봐야죠. 나면 자기 자랑을 사람은 멀리 봐야 되는 것 겁니다. 같습니다. 자, 넘겨보실게요. 왜냐하면 상상을 하면 무서운 거예요. 원소스 멀티 유저라 이게 본격화된다라고 봤을 때 결국에는 엔터가 갖고 있는 IP, 아티스트를 활용해서 NFT 시장으로 넓혀간다. 웹툰, 웹소설, 게임, 드라마 너무 무궁무진하게 느껴지다 보니까 결국에는 국내에서 이렇게 엔터사들이 가장 큰 수혜를 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네. 하이브나 SM 등은 이러한 사업을 굉장히 빠르게 진출하고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요즘 SM에서는 가상세계 여권을 발행했다고 해요. 메타 패스포드를 발급하고 디어유 그리고 위버스를 잘 활용하고 있는 두 업체이기도 한데요. 요즘에는 팬투언이라고 해서 덕질이 돈이 되는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고 있다고 합니다. 네. 아티스트의 뭐 굿즈라던가 아티스트의 내가 찍은 사진 이런 걸 또 NFT 시장에서 거래하면서 그걸 돈을 만들어낸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 이 시장에 더 많은 이들이 뛰어들게 될 거고 긍정적이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더더욱 관심도를 쏟고 있는 상황인데 그렇다면 지금 시장에서 느끼는 각각의 의견들 보시면 모멘텀이 일이 많은데 이 정도 떨어졌으면 저점이야. 사야지 라는 시각도 있고요. 반대로 사실 얘네가 빠진 게 기업 문제로 빠진 게 아니잖아. 증시 환경의 문제였어. 지금 증시 환경 여전히 어려운데 좀 더 기다려. 이런 의견이 나옵니다. 보수적으로 봐도 기다리다라는 의견이에요. 사지 마가 아니고요. 그러니까 엔터주에 대해서 많은 이들이 계속 관심을 둘 수밖에 없는 거고요. 증권가 의견, 어제 이베스트 증권 의견이 굉장히 화두가 됐었는데요. 탑픽은 당연히 하이브로 꼽고 있습니다. 남들 살 때 사면 늦는다. 지금 담아라. 라고 의견 줬고요. SM이나 JYP 엔터에도 비교적 견조하게 긍정적인 의견을 줬습니다만 YG에 대해서는 목표가를 하향 조정했습니다. 넥스트 블랙핑크가 필요한 시점이다. 라고 의견을 줬고 다른 증권사들도 탑픽 거의 다 하이브고 차선호주가 SM이니까 한번 투자자분들은 지금 시점 어떻게 활용해야 될지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어떤 가상현실이나 메타버스 관련해서 YG가 초기에는 꽤 발빠르게 대응을 했었거든요. 근데 참
약간 박자만 늦어도 앞에서 박앵커가 꼽아놓은 종목에도 YG는 빠져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으로서는 또 대세가 바뀌어 있는 상황인데 대장주 쪽으로 갈 것인지 아니면 기존의 대장주 SM으로 갈 것인지 한번 고민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뉴스가 좀 많이 나와서 뉴스 정리 차원에서 잠깐 현대차 좀 보도록 할게요. 네. 이게 만 24시간 동안 나왔었던 뉴스입니다. 물론 CES는 끝난 지 좀 되긴 했는데 이거 보면서 현대차는 이미 중고차 시장 진출하기로 했는데 이제 기아도 중고차 시장에 진출한다고 어제 한 언론사의 단독 보도가 나왔고요. 그리고 현대차가 영국의 모빌리티 기업 어반 에어포트 지분 투자하기로 했는데 이 어반 에어포트가 수직 이착륙 항공화물 수직 이착륙과 관련해서 그 이착륙 공간을 60% 줄일 수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현대차에서 도심 항공 모빌리티에 대해서 계속 힘을 쏟고 있기 때문에 근데 정류장이 많아야 되잖아요. 때문에 어반 에어포트에 대한 매력도가 높아지면서 지분 투자를 했고 그리고 지난해 인도네시아에서 전기차 점유율 1위를 찍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CES 2022에서 뭐 잘 아시는 것처럼 로보틱스 분야에 대한 비전을 소개했었고 하다 보니까 그때 나왔던 게 메타 모빌리티인데 그러니까 이제 자율주행 안에서 어떤 또 메타버스를 활용할 수 있을지 그리고 지금은 이동수단 거리에서 거리로 가는 거지만 향후에 가면 거리의 개념이 바뀔 것이다 하면서 현대차 측에서도 이렇게 얘기를 나누는 건데 그러니까 굳이 따지자면 현대차도 메타버스 관련주가 될 수도 있는 거죠. 네. 이렇게 뉴스가 참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꽤 괜찮은 전기차, 그러니까 친환경과 관련해서 지금까지 시장 진출 안 했던 중고차에 대해서 그리고 항공 모빌리티 성장성에 대해서 이 정도 뉴스 나왔으면 다른 주가들이었다면 많이 올랐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다음 장 보시면 현대차는 정말 재미가 없습니다. 뭐 너무나도 잘 아시죠? 그 흐름에 대해서는 오히려 최근 들어서 탄력이 더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왜 그럴까에 대한 고민은 계속 하게 됩니다. 앞으로의 성장성이나 어떤 친환경차에 대한 긍정적인 기대감들은 나오는데 왜 그럴까? 역시 다음 장 이 두 가지를 좀 확인을 해야 되는 건데 지금으로서는 반도체 쇼티지가 여전히 좀 발목을 잡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니까 내가 실적으로 한번 봐야겠다라는 거죠. 어느 정도 판매량에 대한 위에 상한이 계속 좀 부딪히다 보니까 그리고 4분기 실적에 대해서도 좀 실망감이 계속 좀 쌓이고 있다 보니까 나는 좀 확인을 해야겠다라는 거죠. 보시는 것처럼 전반적인 판매량 추이도 사실 이거보다 더 잘 나왔어야 되는데 아쉽다라는 느낌들이 있고 신차 사이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좀 지지부진한 상태인데 그렇다면 모두가 다 좋다고는 해요. 다 사라고는 하는데 네. 현대차에 대해서 진짜 내가 지금 사는 게 맞는 것인지 아니면 정말 그냥 성장성이 있는 앞에 종목들의 비중을 높여야 되는 것인지에 대한 고민은 오늘뿐만이 아니라 좀 앞으로도 계속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반반 무만이 전략으로 이런 현대차 기아 그 메타버스 이렇게 담고 이렇게 해서 포트에 좀 적정하게 해서 가면 좋지 않을까요? 뭐 그렇게 하면 다 선문답 뭐 그런 거죠. 항상 말이 쉽습니다. 저희가 하는 얘기들은 알아요. 실전 투자에서 이런 게 잘 뭐 적용이 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건 아는데 최대한 잘 활용을 하자라는 취지에서 전해드리는 거니까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이제 여기서 어떤 종목이 좋을 것인가, 뭐 언제쯤 들어가야 될 것인가 항상 어려운 건 다음 분께 넘겨보겠습니다. 유창희 대표님 도착하셨으니까요. 전략 챙기러 지금 함께 가시죠. 앞에서 박앵커가 워낙 좀 이상적이고 형이상학적인 전략을 말해서 저는 좀 현실적으로 다가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뉴스탁의 유창희 대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메타버스 자체도 어찌 보면 되게 추상적인 개념일 수는 있어요. 그쵸. 아직까지. 그래서 이거를 관련주로 꼽자면 어디까지 가야 되나라는 궁금증도 있고요. 네. 근데 또 시장이 다시 관심 가지면서 대표적인 메타버스 관련주들이 좀 들썩들썩하니까 다시 좀 전략적으로 좀 궁금해지는데 어떻게 보고 계세요? 계속 관심은 가져야 되겠죠. 관심 정도. 네, 관심 정도. 왜 그러냐면 어저께 미국이 또 간밤에 맞아요. 고점 대비해서 4% 정도 하락을 출근해서 했어요. 대본을 준비하고 있는데 네. 하락 전환하더라고요. 저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 보는 순간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웃으면 되는 거 아닌데 어쨌든 시장이 아직 바닥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네. 거죠. 어제 코스닥이 2% 정도, 2% 이상의 폭등, 뭐 급등세를 마감했지만
코스피를 본다라면 0.7% 상당히 미미한 상승이었다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단번에 지금 다시 성장주로 간다라고 말씀드리기가 좀 조심스럽다는 거예요. 그런 것이지 그 산업 자체가 나쁘다라고 한 것은 아니고요. 그리고 이제 어저께 정부가 이제 그 메타버스 관련해서 얘기가 좀 나왔죠. 정부 정책 관련돼서 5대 핵심 기술 개발 지원 및 데이터 개방을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그리고 2026년까지 시장 점유율 5위. 시장 점유율 5위, 거기다가 전문가 4만 명 이상. 그러니까 이번에도 계속 나오는 것이 지금 뭐 시대가 변화가 되고 있는데 이공계라든지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의 어떤 기술자 혹은 그 관련된 전공 부족 이런 얘기가 좀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미리 좀 지원을 해주겠다. 대학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서 얘기가 나왔었고요. 그리고 뭐 누구나 이제 디지털 창작물에 이제 NFT를 발행할 수 있게끔 바우처 지원이라든지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올해만 하더라도 한 5,560억 정도를 지원하겠다는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뭐 이런 것이 나온다고 해서 당장 우리나라가 뭐 메타버스 엄청나게 기술력이 또 좋아지거나 시장이 뭐 엄청나게 활성화되지는 않겠지만 어쨌든 정부가 이제는 발벗고 나선다라는 거. 네. 그전에는 어떻게 보면 약간 개별 기업 이슈였잖아요. 그랬죠. 네, 개별 기업끼리 막 그냥 막 새로운 먹거리 하면서 지지고 볶고 이런 부분이었는데 이제 정부가 이제 전폭 지원해 준다라는 것은 그만큼 산업이 좀 빠르게 성장할 수 있다라는 것이고 뭐 마이크로소프트사가 뭐 이번에 그 회사를 인수한 부분들도 결국에는 그 메타버스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관련해서 어떤 기대감을 높이기 위한 것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관련해서 어떤 토대는 마련되고 있는데 다만 이제 주식이라는 게 토대가 마련됐다고 바로 가는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이게 그런 이슈가 없다가 갑자기 나왔으면은 큰 호재인데 먼저 움직였잖아요. 네. 작년 10월, 11월까지 뭐 메타버스 NFT 손만 닿으면 맞아요. 얘기만 스쳐도 그냥 다 상한가였으니까. 네. 근데 지금 보면 그때 어떤 기업은 뭐 고점 대비 뭐 50% 이상 빠진 기업들도 있고요. 그래서 단번에 이 주가가 회복되기 힘든데 그래도 좀 그 선정을 해본다라면 어쨌든 이제 전문가 인력을 육성하는 거, 양성하는 거에 대한 포커스가 상당히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면 좀 멀티 캠퍼스 같은 기업들 상당히 좀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뭐 칩셋 미디어 같은 기업들도 저는 뭐 아직은 추세가 조금 살아있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멀티 캠퍼스 그리고 칩셋 미디어. 칩셋 미디어에서는 저희가 계속 강조를 해드리고 있는데 역시 이 두 종목으로 좀 모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다음은 그러니까 메타버스는 완전 성장 쪽으로 가 있다면 그렇다면 지금으로서 시장 상황도 좀 불리하니까 좀 중간쯤 그러니까 성장주와 가치주 어디 즈음엔가 있는 엔터주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엔터주에 대해서는 어떤 시각이세요? 엔터주는 뭐 항상 좋게 보고 있습니다. 상당히 좋게 보고 있고 어저께 이제 이 정부 정책의 발표가 메타버스 관련된 얘기가 나와주면서 게임주들이 많이 올라왔고요. 그리고 엔터주들 또 컨텐츠 관련된 업체들이 좀 많이 올라왔는데 뭐 시각은 변화된 건 없습니다. 계속해서 K컬처에 대한 어떤 관심도는 높아지고 있고 그것이 확인되고 계속 매년 더 확산되고 있는 것이지 어느 순간 정점을 보여주고 나서 계속 하락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저는 올해도 K컬처에 대한 관심도는 더 높아질 수밖에 없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 이제 시장 자체가 시장이라기보다는 현재 코로나의 이런 경제 상황이 좀 좋지 못하다는 것이죠. 여전히 뭐 오미크론 관련해가지고 뭐 오미크론이 뭐 중증 이상 가지 않는다라고 얘기는 하지만 뭐 계속해서 뭐 우리나라도 어저께 뭐 오늘 같은 경우 7,000명 정도 넘을 수 있다라는 우려감들이 좀 있고 뭐 미국이라든지 뭐 유럽, 뭐 일본 같은 경우도 뭐 지금 이제 거의 5만 명에 육박하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조금 그 리오프닝, 뭐 경제 거리두기 완화가 조금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감들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리고 지금 뭐 주시장이 하락하는 게 우리나라가 문제가 있어서 하락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미국의 생각했던 것보다 빠른 긴축에 대한 우려감들 이런 것들 때문에 성장주에 대해서의 어떤 그 매도 물량이 쌓이는 것인데 엄밀히 따지면 엔터주는 성장주라고 보기에는 조금은 이제는 과거와 좀 다르긴 하지만 어쨌든 뭐 이런 부분들도 투자 심리를 좀 훼손하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보면은 시장 자체가 좀 좋지 못하다 보니까 조정이 나왔는데 저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뭐 이제 이런 엔터주들은 새로운 매출처를 계속 확보하고 있지 않습니까? OTT라든지 자체 플랫폼이라든지
뭐 유튜브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실적에는 큰 영향이 없다. 뭐 오프라인 콘서트 혹은 오프라인 활동이 줄어드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상당히 커버할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있고 또 이런 메타버스라든지 NFT라든지 그러니까 엔터주들에 대해서 관심도가 다시 나오는 것은 뭐냐면 예전에는 뭐 음악이면 음악, 뭐 영화면 영화, 드라마면 드라마에서 딱 거기서만 끝났어요. 근데 지금은 그거에 대해서 파생해가지고 게임도 나오기도 하고 네. 또 묶어서 또 다른 컨텐츠를 만들어 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새로운 그 사업 비즈니스 모델을 확장할 수 있다는 것이 작년에 이제 작년에 계속 확인시켜줬다는 것이 새로운 또 성장주로 좀 묶이는 부분들이 좀 있어서 엔터주들에 대해서 관심 있게 보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다만 지금 뭐 엔터주뿐이 아니라 다 많이 하락한 상황에서 딱히 이 종목만 다 좋다, 뭐 이게 무조건 간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힘든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뭐 종목을 좀 선정한다라면 SM을 좀 주목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SM이 과거부터 그럼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미리 선점했었던 부분들이 좀 있었거든요. 이번에도 좀 메타버스라든지 이런 부분들 관련해가지고 좀 선점을 하면서 주가가 좀 먼저 움직였었고 주가 하락도 다른 엔터사들 대비해서 좀 덜 하락했다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꼭 엔터만 기획사 관련된 기업만 볼 것이 아니라 이런 제작이라든지 컨텐츠 관련해서도 같이 영역을 좀 확대한다라면 그전에도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J 콘텐츠리 같은 경우도 충분히 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SM과 J 콘텐츠리 얘기를 해주셨고 이거 좀 궁금해서 시간이 많이 가긴 했는데 이거 짧게만 답변해 주세요. 옆에서 야 남들 살 때 사면 늦어라고 한다면 마음이 갑자기 좀 조급해져요. 네. 엔터에 대해서는 조금 더 기다려야 된다고 보세요? 아니면 지금도 괜찮다고 보세요? 저는 그 다음 주까지는 조금 기다려보자. 왜냐면 다음 주 FOMC 회의가 있고 전 그때 FOMC 회의 이후가 좀 바닥이 단기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조금 현금화하고 나서 접근하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엔터주에 대한 어떤 투자 시기까지도 저희가 가늠을 한번 해봤어요. 이렇게 종목군들 살펴봤고요. 코너 속의 코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창의 스픽은 인플레 우려 속에 은가 급등 수혜주 찾아볼까라고 해주셨는데 네. 좀 어떤 투자 전략이세요? 네, 뭐 꼭 은뿐이 아니라 지금 비철 금속 관련해서도 계속해서 좀 시장에서는 주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은을 좀 주목하는 이유가 지금 우크라이나 러시아 관련해서 지정학 리스크가 계속 발생하고 있는 부분들이 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은 가격이 좀 상승하고 있고 인플레 해지 수단도 될 수가 있고. 또 위급할 때는 또 화폐 대신에 또 활용될 수 있는 게 은 아니겠습니까? 거기다가 그린 산업에서도 녹색 혁명에서도 은의 수요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좀 주목하실 필요가 있고 또 은만 보기보다는 비철 금속 지금 모두 오르고 있습니다. 뭐 니켈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도 상당히 가격이 많이 오르고 있고 뭐 히토류 관련해서도 관련된 섹터 ETF 보시면 상당히 좋은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찌되었든 시장에서는 그나마 버텨주고 있는 sek터, 그나마 덜 하락하고 있고 올라올 때는 더 많이 올라가는 섹터가 인플레 관련된 섹터인 것 맞아요. 같아요. 네. 그래서 뭐 주초에도 소비재 관련해서 필수 소비재 관련해서도 좀 언급을 해드렸는데 이런 그 블랙록에서 말한 내용을 좀 리포트를 좀 본다라면 지금 뭐 인프라 투자라든지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그 원자재 수요는 계속 늘어나고 있고 반면에 산업 그린 혁명 뭐 탄소 중립 이런 것들 때문에 생산이라는 이러한 부분들은 조금은 계속해서 줄어드는 부분들 그래가지고 가격을 계속해서 우상향 기조를 더 이어갈 것이다. 이것이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상당히 장기간 좀 고가를 형성할 것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최근에 뭐 구리 가격도 상당히 좋은 그 상승세를 좀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관련된 기업들 그러니까 지금 딱히 어느 곳에 투자를 해야 될지 힘든 상황이잖아요. 네. 뭐 어제 올랐지만 오늘 미국이 이렇게 폭락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물론 그렇다고 해서 우리나라가 하락한다는 건 아니겠습니다만은 어쨌든 해외 증시에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섣불리 어떤 섹터에 대해서 공격적으로 매수하기 힘들지만 이런 인플레라든지 어떤 기대감이 있는 섹터는 그래도 좀 덜 하락하거나 올라올 때 좀 더 가파르게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관련된 기업을 보신다라면 고려아연 같은 경우가 이제 은과 관련된 뭐 섹터도 좀 있고 또 비철금속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상당히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주가도 약간씩 우상향 기조를 이어가고 있고요. 또 용품 같은 경우도 좀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고 또 이런 기업을 특별하게 딱 찾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좀 있어요. 그럼 ETF 상품도 나쁘지 않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코덱스 은 선물 관련해서 보시면
그 은 가격하고 비례해서 상당히 좀 우상향 기조를 이어가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투자의 대안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고려야옹과 영풍 그리고 코덱스 은선물까지 또 관심주로 얘기를 해주셨으니까 앞으로의 흐름들도 저희도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뉴스탁의 유창희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